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염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더 투입합니다. 급한 곳에 먼저 150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배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앞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투입됐던 군의관 15명은 업무 역량 문제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군의관 투입은 일선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음을.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 의원이 설 연휴 대비 2.2배 늘어난 8,0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일 10,000명씩 나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하고 오는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이상 내년 입학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의 점검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월요일에 열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응급실 상황을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비 관련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추석 비상진료체계 언급 이후 회의나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며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의사단체가 주장한 내년과 2026년 증원계획 백지화 요구에 대해 시기별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던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거취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이후 증원 논의에 대해선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준다면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학적 근거로 2,000명을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수개월 극한 대치를 이어오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터라 합리적인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남자아이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충북과 인근 지역병원 10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어린이 병원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 A군이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충북 소재 병원 2곳과 인근 지역 병원 8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에도 이송을 요청했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청주에서 130km 떨어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선정을 하고 병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수용 불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4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70대가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응급실 곳곳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 환자들의 병원 찾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술받지 못하는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숫자가 발표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의료진 이탈과 함께 진료 공백도 본격화했습니다. 진료 축소는 물론 수술 건수도 함께 감소했는데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5만 7천여 명. 1년 전 같은 기간 6만 8천여 명보다 1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면 그만큼 수술받지 못한 환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유명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빅5의 암 수술 건수 감소율은 30%에 육박해 비수도권 상급병원과 비교하면 수술 감소율이 2.5배나 됐습니다.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줄어든 암 수술 환자의 75%가 빅5에서 나왔습니다. 빅5의 진료량이 줄어드니까 암 환자들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빅5에서 수술받기로 했던 암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제대로 못 받고 수술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 거죠. 정부는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을 상급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마저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원석 검찰총장.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의 불기소를 의결한 것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입법 미비라고 표현하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 퇴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따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가방 전달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주거침입 등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통상 수심이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최근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강행 처리가 전망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야당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 1년 만에 함께 출연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촬영했다며 연휴 전에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뒤 명절마다 영상에 출연해오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올해 2월 설 영상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 김 여사가 다시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 등장하는 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신모 씨.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가 불발된 끝에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상황은 앞선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 가교구실을 하는 사건 관여자로 명시한 만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신이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추 염려가 없다고 설득하며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찰과 신 씨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신 씨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데다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1시간 만에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인물인 신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해 안타깝다면서도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이어 핵심 참고인인 신 씨마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구형 의견 진술 1시간, 피고인 최후 변론 30분 등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10월 중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는데 이 가운데 75%가 10대였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41명 규모의 집중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52명 특정에도 성공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20대는 11명, 30대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임직원 인적 사항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표 입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텔레그램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10가구 중 8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8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6%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료가 늘어났습니다. 전기료가 오른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17,000원인데 10,000원 이하 오른 가구가 39%로 가장 많고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오른 가구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과 요금 차이가 없는 가구가 1%,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가구도 23%가 있어 전체 가구 평균으로는 지난해 8월보다 13%, 7,500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5,000원을 추가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31만 3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완전 면제, 22만 5천 가구는 10,000원 미만으로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서 9월의 전기요금이 6월 전기료보다 2배 이상 증가했거나 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 홈페이지와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 본인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조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9월 상순 기준 85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 내일과 모레는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습도는 낮아졌지만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서울 낮 기온은 34.1도, 9월 기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역대 1위인 1939년 9월 2일 이후 85년 만에 가장 더운 초가을 날씨인 셈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경기도 안성 고산면 기온이 36.2도까지 올랐고 대전, 전주, 대구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특보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무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무척 이례적입니다. 폭염특보는 지난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9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해는 작년을 포함해 모두 5차례였습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진 해는 2011년, 2022년 단 2해뿐이었습니다. 특히 35도를 웃도는 고온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번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는데 서울은 가장 늦은 폭염과 열대야가 관측된 날이 모두 9월 8일로 올해 더위 기록에 못 미칩니다. 특히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폭염이 더 이어지고 밤사이 열대야가 다시 지속한다면 서울은 올해 또다시 역대 가장 늦은 더위 기록을 새로 쓰게 되는 셈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 날씨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쯤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요, 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손 한번 잡고 있을까요? 손님은 많습니다. 그럭저럭. 큰 산책 안 해. 우리 들어오고 앉았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제 집을 예방도 하고 이어서 채권까지 방문해 주셨거든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현재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 사주세요.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게 읽기 쉽게 쓰십니다. 단체 사진 지금 촬영은 할까요? 생산 제방담이 있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겠고. 네, 지난 2월 이후에 7개월 만에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책방도 방문했고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진짜 분위기가 많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요.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어쨌든 이제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도 이뤘지만 동시에 또 검찰 수사의 무도함에 대해서 그리고 예. 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가 어떤 전 정권 탄압용이라던가 정적 제거용이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크게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돈 없는 수사.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고 노회찬 의원께서 남기셨던 명언이죠. 이 외계인이 침공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총선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은 불안정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화학적 결합이 좀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학적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이었던 것 같다. 지금 박 전 최고위원 얘기대로 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네. 이번 회동을 저는 표현한다 그러면 양산 동맹 혹은 양산 연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공동의 이익 때문에 동맹과 연대를 맺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이죠. 이제 그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타지말 사건이 불러졌을 때 민주당은 총선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강건도 불교하듯이 팔짱 끼고 아무런 당의 어떤 총체적 대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해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에 대한 그 월성 1호기 이제 강제 조기 폐쇄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도 그때는 사실 그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도 그때도 당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어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 혐의,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여기에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의 TF까지 구성해가면서 대응해 줄까? 예.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목전에 닥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이것을 동질화시키면서 예. 검찰 정권이 무도하게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설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총선에는 그 이른바 명문정당 뭐 이렇게 문명정당 얘기하다가 결국 멸문정당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거의 뭐 문재인 걔가 이제 이렇게 예. 거의 공천에서 탈락했다 해서 멸문정당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화기애애해졌을까? 알겠습니다. 확장기를 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이제 뭐 총평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더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그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발끈하고 과잉 대응하고 전 정권을 또다시 겨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은 이 정권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전 정권을 향해서 했던 말을 스스로에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신을 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전 지금 정부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우리가 의료 공백, 의료 대란 그리고 심지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이제 기자회견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다음 날에 각종 정부에서 발표했던 지표라든지 경제기관들이 발표했던 지표를 보면 세수 결손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만큼이나 소비가 위축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 대통령께서 혼자 국민들 앞에 나오셔서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신에 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러니까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대란을 대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권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에서 대하는 자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관련해서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민심과 역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부를 향해서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또는 전 정부 비판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말을 좀 새겨 듣고 대통령실이 미숙하게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기 바빠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전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예.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구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도발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치적을 쌓아서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습니까? 원래 10년 정권 주기설이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집권하면 10년을 하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예. 게 우리 거의 정치적 전통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5년만 하고 정권을 더군다나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넘겨줬어요. 예. 자, 부동산 정책 실패,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전혀 동의받지 못했던 정책들, 탈원전 정책 이런 걸 해가지고 5년 만에 정말 정권을 넘겨줬으면은 내가 부족했음을 탓하는 성찰부터 먼저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물론 이 정부에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이 정권의 몫인데 예. 굳이 저렇게 먼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현직 대통령에게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원로로서의 품격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할 말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먼저 본인이나 성찰하고 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정부가 잘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정권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놓고 본다면 그건 예. 이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몫인 거지 뭐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제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전 생태계 파괴했던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정 중에
윤 대통령 일정 중에 한국원자력산업발전 원로들하고 오찬을 함께 했는데 네. 이 원전 정책이야말로 이 전 정권과 지금 대비되는 정책 중에 하나죠.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이죠.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원전 생태계 부활시키면서 우리가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종적인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 큰 변수가 없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이른바 원자력에 대한 그 어떤 폐해를 막연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월성원적이 멀쩡히 돌아가는 그걸 조기 폐쇄시키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자료 조작하게 만들고 이런 사실 어찌 보면 파렴치한 어떤 정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정책 범죄. 근데 그런 것을 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번에 전기력 폭탄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른바 화석연료로 담당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친환경인 이 원전이야말로 우리가 잘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약간 대비되는 정책도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 같은 이 원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이런 원로들과의 그 간담회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이번 주에 2개의 대책위를 발족을 합니다. 하나가 오늘 발족했는데 전 정권 탄압 대책위이고요. 오는 13일에 출범하는 것이 검찰 독재 대책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탄압 대책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검찰 독재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인데, 친명 친문, 그러니까 두 대책위가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친명 친문이 검찰이라는 공동 적에 맞서는 구도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정권 탄압을 뭘로 하냐? 수사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의 독재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본인들의 권력을 야당 수사라든지 야당 관련된 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하고 있고, 오히려 여권이라든지 뭐 지금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날이 무디다. 뭐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야당을 향해서는 지나치다 이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산발적으로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서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전 정권 탄압 대책위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수사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도한 수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데 많이 힘을 쏟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이게 뭐 친문만 오직 이 사건을 다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문이든 친명이든 상관없이 민주당의 이름하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교집합과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위원회가 아마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는 큰 제목 하에서 다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제대로 싸워보겠다. 이런 판이 벌려진 거죠. 그러니까 박 전 의원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그 최 평론가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분위기가 이전하고는 좀 달라서,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친문 의원들이 주축으로 해서 보통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란 말이죠. 다른 계산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10월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기의 문제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뭐 시그니처 정책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열심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일했던 핵심적인 공무원들이라던가 아니면 핵심적인 문재인 정권의 정치인들을 좀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뭐 영부인권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피의자로 적시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그걸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논리도 굉장히 조악하다라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이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그럼 선물이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런 조악한 논리로 검찰이 현 정부에 떨어진 지지율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 정부를 겨냥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거는 사실 건드리면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개별적인 대응이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만의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인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을 때 오히려 정책이라든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던 울산시장 하명 선거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것에 대해서는 팔짱 끼고 있다가 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에 이렇게 방어막을 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에서 특히나 얘기하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할 때는 이게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비난 여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섰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시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건 뇌물죄 아닙니까? 어찌 이게 아직까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 약간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하고 이건 문 전 대통령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당이 이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선긋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체화를 시키느냐. 그건 이재명 대표의 목전에 닥친 사법 리스크와 같이 동일선상에 놓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돌파해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어떤 일을 선고받아도 혹시 유죄가 나와도 이거는 무도한 검찰 정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법세계 자체도 부정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깔기 위해서 저는 그 전선을 공동 전선을 펼친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일체화를 시킨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그 오늘 저녁 때 나온 뉴스였는데 오후 늦게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기사였는데 오는 12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찬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행보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운동장을 정말 넓게 써보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도층 또는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까지 다 포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중도 외연 확장까지도 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 시점에서 왜 만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셨을 때가 응급실 뺑뺑이 본인도 경험했다 이 얘기하시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의료 대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얘기가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랬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만 뭐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여권의 핵심 인사시기도 하시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민생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실제적인 해법에 대한 고견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두관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때 이제 사실은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맞부딪혔던 상대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반대파의 목소리도 경청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중도와 외연 확장 그리고 당내 포용하지 못했던 세력들까지 한 번에 포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중도와 외연 확장.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하면은 별칭 중에 가장 큰 별칭이 킹메이커라서 말이죠. 여의도 차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지금 박 전 최고가 얘기했는데 저도 비슷한 전략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권이 이른바 윤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권이 아직도 일치된 원보이스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전 제가 봐 균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 한쪽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금 말하자면은 확장적 인재 풀을 넓히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전 의원도 끌어안는 포용 전략. 지금 윤한 그 여권에선 지금 두 사람이 아직도 안 만나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또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선까지 염두에 둔 투트랙 전략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여당 일부 의원들을 불러서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한데 이유가 뭐냐면 한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은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죠. 지금 가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김민전, 인요한,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예. 친한계로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의원들이죠. 예. 지난 전당대회 때 모두 그렇죠. 예. 뭐 최고위원 된 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들이죠. 후보도 있고.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범윤으로 봐야 되는 어떤 중도성을 띠고 있는데 어찌됐건 사실 지난번 이제 추석 그러니까 지난 주죠. 금요일 날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 만찬이 연기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런 이제 소모임 그룹들을 이제 따로 만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한동훈 패스 아니냐, 한동훈 패싱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굳이 꼭 뭐 한동훈 패싱이다라기보다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한 조율에 대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미션을 준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 좀 시중의 여론과 여러 가지 여의도 정치에 대한 가감 없는 그런 얘기도 좀 듣기 위해서 아마 그룹핑별로 한 거지 굳이 이걸 가지고 한동훈 패싱이라고 보기엔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저는 어찌됐건 추석이 지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불거진 의정 갈등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정권을 또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아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건 친한을 배제한 거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기엔 좀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근? 저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뭐 여당 의원들과 뭐 번개로 만날 수 있고 뭐 만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멤버가 공교롭죠. 일단 특히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한동훈 지도부와 원래 만찬이 예정돼 있다가 약간 갈등이 생기니까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추석 뒤에 만나자고 그렇죠. 일부 최고위원만 이렇게 따로 불러서 만찬을 한다. 이것은 사실 다른 최고위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실은 그 지도부 내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좀 편애하는 인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친윤이라는 어떤 세력들을 만나기보다는 비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아니면 방향성에 있어서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따로 만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더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몸에 좋은 약이 좀 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너무 달콤한 사탕만 찾으시는 것 같다. 이러다 이빨 다 썩으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어젯밤에 만찬을 한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나온 누가 흘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요. 뭐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아직 당이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완전히 착근되었다 보기는 정말 어려운 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도 지금 스킨십을 넓혀가고 여러 가지 지금 당의 외연을 넓히는데 본인도 지금 자신의 어떤 전략기획본부도 지금 꾸리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다 본인이 또 당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들을 굳이 이렇게 특정 언론에 흘려가지고 보도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추석을 앞두고 의정 갈등,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국민적 굉장히 우려가 커요. 야당까지 참여하는 거고 여기서 정부 여당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풀고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고 잘 풀겠습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지 마치 이렇게 대통령께서 특정인을 불러서 밥 먹었다는 거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본인의 존재감들은 부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론에는 굉장히 이게 별로 좋은 그런 여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는 좀 그 정치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저는 그런 걸 알고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승적으로 좀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호가위 하려는 데만 좀 집중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만찬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만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뭐 당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께도 만찬했다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데 대통령이 본인과 친하고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들만 불러서 따로 밥을 먹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판단을 안 하고 내가 대통령과 저녁을 먹을 정도로 각별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에서 좀 상황을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그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하고는 이제 추석 뒤에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한번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에 돌입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주고받은 질의가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정부 질문하면서 저렇게 그 의원석에서 웃음이 터졌던 적은 상당히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그 DJ 정권에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DJ 정부 청와대에서 그 비서실장을 박지원 의원이 했고 경제수석을 한덕수 총리가 했죠. 두 분이 아마 7년 차 정도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 모습을 보면서 정치 고수들이 참 대담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문제를 총리 사모님과 연결돼서 질의하는 저 박지원 의원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알면서 아마 뉴스를 좀 노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가 좀 변한 거는 정부의 국정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어떤 방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이번에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 저는 이게 지금 약간 국정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날이슨 그 지금 대통령실과 야당의 분위기에서 정치 올드보이들이 약간 낭만 정치 이런 거를 이렇게 잠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이례적인 풍경이죠. 저렇게 이제 객석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웃었지만, 그리고 재미가 있었고 위트가 있었지만 핵심은 다 찔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비판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인 감각에 대한 비판도 해주셨고, 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셨기 때문에 언중 요구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마땅히 대답할 것이 없다 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추켜 세우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국면들을 좀 빠져나간 게 보여서 박지원 의원의 공격이 유효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조국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어찌됐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건 당 아닙니까? 그게 뭐 나라를 뜻하는 조국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기승전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특검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금은 지속 가능한 정당, 제3세력으로서의 정당을 입증하는 그런 지금 시기에 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그 여권의 그런 주요 부분들에만 특검으로서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다 국회 개원 초기처럼 주목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관심도가 좀 사라지는 그런 현실에 기인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더라도 본인의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동호반복의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좀 선명성을 사실은 좀 강조하기 좋은 때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사실은 조국 대표가 누구보다 선명한 언어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당했던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고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은 어쨌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일종의 우호적인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당의 선명성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준 조국 대표였고요. 대통령실이 이번 추석에요. 지난 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을 이제 공개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그 스틸 화면으로 잡았지만 네. 이제 작년 추석 그렇죠. 때였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추석 때는 이제 함께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기자회견과 국정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부속실 설치하겠다. 다만 공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다. 네. 특별감찰관 국회 요청은 바로 받겠다. 네. 여사 활동해야죠. 그러면 안 합니까? 지금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있다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고유의 활동과 예. 안 합니까? 어차피 이제 이부속실 설치하기로 했고 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받기로 했는 이상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평가받고 그다음에 영부인으로서 사회의 그늘진 곳이라든가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저는 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게 이제 그 작년 추석 영상이었고 올해 설 영상도 하나가 있는데요. 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작년 추석 때 부부가 함께 했던 영상이고요. 요게 이제 설 때. 네.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실 합창단하고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인사를 했던 모습이었고. 저렇게 이제 혼자 했었단 말이죠. 네. 예, 설에는. 근데 이제 다시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에 또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마 이제 검찰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잘 종결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검찰의 판단을 따라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수심위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정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식 행보에 나서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저 인사 영상을 우리가 언제 보겠습니까? 연휴 때 보겠죠. 연휴 때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겠죠. 이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검찰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그 대표적인 단면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공식 활동을 재개를 하려면 적어도 저는 어느 정도의 대국민 사과라던가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의 좀 공식화 이런 부분들 아직도 설치가 안 됐어요. 여전히 검토한다. 뭐 공간이 협소하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고 하시지만 이런 상태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3일, 그러니까 금요일쯤 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영상인지 그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출근 시간 도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집을 나서자마자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잡고 보니 이 괴한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50대 남성 A씨가 손가방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오더니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로부터 1시간 10여 분 뒤 승강기 CCTV에는 두 남자가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모습이 찍힙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A씨가 대나무 막대기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문 앞에 엘리베이터 쓰레기
확인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엎어졌어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이 찔린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온 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피의자 A씨는 다름 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원한 관계를 비롯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상회사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사람 나름대로 앞에 조금.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끔찍한 인권 침해 끝에 600여 명이 숨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비슷한 일이 다른 시설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에 많은 사람이 숨지고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내줬던 것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설립돼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시설 4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불황인 수연 단속 정책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화위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국가주도 건설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형제복지원과 이 시설들을 오가며 끝이 안 보이는 회전문 수용을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연간 200여 명이 숨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에서는 시신 100수십 구를 의대에 해부 실습용으로 넘기면서 연고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숨진 당일이나 다음 날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그 출산 당일 또는 바로 다음 하루 만에 해외 입양 목적으로 전원 조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4곳에서 무려 23년을 살았다는 이영철 씨는 1998년 겨우 출소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11년 부산에 노숙가 된 중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나 독일 머리가 함몰되고 청각 중풍 등 고립증이 생겼습니다. 신도가 뉴스야 서울시 주거지 지원 제도를 통해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또 기약 없는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각종 독과점 플랫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 독과점 플랫폼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사전에 지정해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그러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협회가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공정위는 의견 수렴 결과 새로운 입법 대신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응 방식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유율 60% 이상 기업을 규율하되 스타트업 반발을 막기 위해 연매출 4조 원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 시장 조사를 법제화하고 플랫폼의 입증 책임 강화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보다 엄격한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경쟁 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사후 대응 방식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 공정위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복수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산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보다 짧게 할 계획인데 최단 10일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루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지난해 한 해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8,247건으로 지난해 거래량의 112% 수준으로 나타났고 거래액은 44조 9,045억 원으로 지난해 거래 금액의 124%에 달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관련 주간 동향과 실거래가 신고량 등을 봤을 때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 둔화가 정부 발표에 의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한 것인지 관행적으로 부동산 비수기인 8월의 계절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영상 수천 개를 촬영한 뒤 관련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남성은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로 드러났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수십 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화면이 꽉 찰 만큼 수많은 폴더들이 정렬돼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30대 남성 A씨가 직접 성매매하며 촬영한 영상이 담겼습니다. 모두 1929개로 5TB 분량이나 됩니다. 촬영에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와 조명이 동원됐습니다. 직접 찍은 성매매 영상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 대가로 많게는 건당 40만 원을 업주들에게 홍보비로 받거나 업소 무료 이용권을 챙겼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관련 업계에선 유명인으로 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광학 렌즈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주들이 카메라 관련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 줄 테니 직접 와서 성매매를 하고 그 촬영해서 게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가 노출된 채로 A씨의 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성매매 업소 8곳을 집중 단속한 경찰은 A씨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편집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모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 피해가 대다수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피해자 성별 통계는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성별 통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규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해외 보안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채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동영상 피해자의 9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경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성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별은 시스템상 통계 항목에 없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측을 넘어 실제로 여성 피해가 극단적으로 많다는 걸 직접 수치로 보면 사회 전반에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강조합니다. 성별을 누락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를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 보이거든요. 이 여성폭력 관련 지원 체계나 제도 정책 전반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남성 피해 규모를 직접 살피는 건 역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행 동기와 피해 양상,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별 통계를 관리하는 건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회 인구학적 통계 자료를 통해서 수사의 과학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학교 내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성별 통계 분석과 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SNS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체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사이버 플래싱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바바리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DM, 다이렉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한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갤럭시의 퀵쉐어나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활용해서 주변 휴대기기의 사진과 영상을 익명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 건수는 5년 만에 4.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가운데 여성은 90% 이상을, 그리고 연령별로는 10대에서 20대가 85%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누군가가 파일을 보냈다는 생각에 더 꺼림칙하다고 호소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나를 본 누군가가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 또 음란 사진이 계속 전송돼서 결국 중간에 내렸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특성상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음란물을 전송한 뒤 계정을 삭제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더라도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의 문맹률 약 1%,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실질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힘,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도 앱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어딘지 물은 건데 작성자가 장소를 추후 공부한다는 문구를 추후 공업고등학교로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에선 결혼식에서 축사해야 한다는 말에 축사는 소를 키우는 곳이 아니냐고 되묻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역시 결혼식에서 하는 축사를 가축을 기르는 건물인 축사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문해력 저하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우천시의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공지에 우천시가 어느 지역에 있는 장소냐고 묻는 학부모가 있다며 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온라인에선 이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이라고 쓰냐, 금일 마감은 금요일까지냐 이런 엉뚱한 해석을 내놓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 저하는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약 3.3%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해력으로 5.2%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학생 간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사용하고 호흡이 짧은 글과 영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높아지는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독서량을 늘리는 등의 개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교육과 학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에서 이웃의 일본도 공격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두 아들을 둔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백모 씨가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진정서와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백 씨의 만행이 드러났는데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정된 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 측은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기사에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백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보여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그대로 200m 넘게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낮에 서울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 호텔 방 안에서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마약 구매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어제 저녁 비공개 만찬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2시간가량 의정 갈등을 포함한 현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만찬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에선 한동훈 대표 등 소위 친한계 인사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 불편한 기류마저 읽힙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부 의원과만 따로 저녁 자리를 마련한 건 의료개혁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의 영향 탓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예정된 만찬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격 연기된 배경에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대안으로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야 이거 무슨 뭐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대통령실은 사전에 계획된 자리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갑작스러운 만남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평소 민심 청취를 위해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도 자주 만난다며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추석 이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패싱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만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한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입장차가 분명해 양측 간 신경정도 팽팽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적극 대화로,
또 의료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적어도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른바 여야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하지만 내년도 증원 철회를 고수하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둘러싸고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엿보입니다. 여당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연일 주장하는 이유인데 일단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게 먼저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일각에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는 오는 13일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시 모집 마감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전 울산 지역을 담당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일부 진료 공백이 생긴 다른 지역과 달리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한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영진까지 투입되면서 일단 운영 중단은 피했습니다. 의료진의 숫자가 좀 줄어있긴 하지만 우리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헌신적인 노력으로 24시간 360일 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 진료가 중단될지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아프면 진료를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이 이어집니다. 시민들 우려 속에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꾸려 지역 12개 모든 응급기관을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응급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지난 설 연휴보다 3배 많은 310여 개 병의원과 600여 개 약국이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 울산의 의료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한의사, 의사, 약사, 동네 병원까지도 저희들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빨리 마무리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며 국정농단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인지수사를 했을 거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예시를 들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법무부 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검사와 판사를 겁박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재판도 물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신속히.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도 공격 대상이 됐는데 여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 매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딸 문다혜 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렴치한 캥거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서를 두고 여당은 아니면 말고식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 등을 지적하며 친일 뉴라이트 전성시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대책위는 첫 회의를 열고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의원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추석 선물 비용 5천만 원가량을 결시가동 도시락 제공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시가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더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할 예정이고 명절 선물을 보냈던 각계 인사들에겐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를 계획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유예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유예론에 힘을 실은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현희 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인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금투세가 금융세제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두고 조세 원칙을 들어 이미 한 차례 미뤘던 법안을 또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앞서 유예를 거론했던 이재명 대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붙여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이 민심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당내 토론을 하면서 자신과의 토론엔 응하지 않느냐며 생중계 토론을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당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정대로 시행하든 유예론으로 가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번복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술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국회에서 말을 주고받으면 끝이 없다며 번복하거나 사과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을 기념한 구구절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6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 행사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고 수석단엔 김덕훈 총리와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5년 단위 정주년이 아닌데다 올여름 큰 수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급 수해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구구절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이딴 군사 관련 행보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구구절 당일에도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포병학교와 해군기지, 국방공업 기업소 현지 시찰 소식을 반복해 내보냈습니다. 전군의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특히 군수공장인 국방공업 기업소 시찰에선 신형으로 보이는 12축 바퀴 이동식 발사대 모습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가운데 바퀴 수가 가장 많았던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싣는 11축 바퀴의 발사대였습니다. 12축 24륜짜리 차량을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화성 17보다 더 큰 ICBM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수해 속에서도 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 매체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 소식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구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개월 만에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자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포시 화재 현장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잔해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소방서는 지난 5일 새벽 김포공항 부근의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와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도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제약회사 창고 지붕 위로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연고로 숨진 탈북민 합동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예원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탈북민 출신 기관장과 사업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은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들의 넋을 기리고 탈북민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마다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중국 남부 하이난에서 군부대까지 투입돼 총력 복구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야자 열매나 조개 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 태풍 야기가 강타한 뒤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된 복구 작업의 최대 난관은 쓰러진 가로수. 하이커우에서만 17만 그루 가까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500개 넘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继续对驻地堵塞的道路进行清理，力争尽快把障碍物清理干净，保证车辆和行人能够正常通行。 그런데 일부 하이난 주민들은 뜻밖의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에 떨어진 야자수 열매 줍기에 나선 겁니다. 가슴에 한아름씩 안고 오토바이, 승용차로 옮기거나 수레째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한 농가는 창고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看到外面一片狼藉，本来还挺糟心的，转头无意间看到了几个邻居在砍椰子，感觉大家还是积极乐观的面对这次天灾。 또 다른 주민들은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해변에 휩쓸려온 조개며 물고기 줍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재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你想捡多少就多少，这边刚好都是免费的，都不用钱的。 중국 누리꾼들은 하이난 특유의 느긋함을 숭추간이라고 표현하며 달궈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120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에게 태풍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59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44명이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희생됐다고 베트남 국영 언론을 인용해 AFP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에 상륙한 야기로 인해 북부 라오카이성 유명 관광지 삿바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6명이 숨졌으며 호아빈성 산간 지역에서도 산사태 주택이 매몰돼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산사태나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변을 당했고 주택 8천여 채가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 등 피해를 입었으며 어선 25척도 침몰했습니다. 내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우주에서 관측한 한반도 산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열고 본격 출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숲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산림위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2층짜리 나무 건물인데 2022년 강원 경북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 피해목을 활용한 국내 최초 공공목조 건물입니다. 내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통해 전국 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을 정밀하고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존 위성이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데 열흘가량 걸렸다면 농림위성은 사흘 만에 가능합니다. 지상 888km에 위치해 국외위성보다 약 1.6배 넓은 120km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산불이 발생하면 방향을 틀어 준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존의 수동으로 분석하던 산사태 피해지도 상시 감시를 통해 곧바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림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는 이곳 산림위성센터의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에 즉시 전송돼 분석에 활용됩니다.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개화 단풍 시기의 예측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이상 징후 파악도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 해외 자료에 의존하던 산림 1차 생산량 등을 이제는 한반도 산림에 적합한 시공간 데이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최대 관심사인 산불 산사태에 대한 산림 재난 방지, 그리고 산림 건강성, 산림 자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산림위성센터는 농림위성 자료뿐만 아니라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주에서 지상까지 우리나라 산림을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국내 오페라 공연에서 상대 역의 앙코르 노래에 항의하며 갑자기 무대에 난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관객에게 인사하는 커튼콜입니다. 이 공연의 주역이자 오페라 슈퍼스타로 불리는 안젤라 게오르기가 잠시 무대의 모습을 비치더니 환호와 함께 야유가 쏟아지자 이내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앞서 게오르기는 자신의 상대 역을 맡은 테너 김재영이 객석 환호에 한 번 더 곡을 부르자 무대에 나와 이것은 독주회가 아니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앙코르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게오르기는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하긴 했지만 커튼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는 너무 오만해 보였다, 내 돈 20만 원 내고 기분 망치고 돌아갔다 등 관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안젤라 게오르기 측의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한국 관객에 대한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데뷔해 3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안젤라 게오르규는 공연 전 간담회에서도 다른 배우 발언 중 끼어드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오페라의 많은 빌런 역들 중에 이렇게 악역을 잘 표현한 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you are the chief of the police in that epoch. Sì. Imagine, my God. Power, power. 거장 푸치니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무대가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돌발 행동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24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국 오케스트라단의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라 화제입니다. 파리에서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격조 있는 지휘에 정연하고 힘찬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발달장애인 37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진 파리 살가보 무대입니다.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연주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연신 박수로 화답합니다. 앙코르 곡으로 프랑스 대표 샹송 장밋빛 인생이 들리자 관객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Je suis très émue de savoir que ce sont des personnes qui ont des handicaps intellectuels. Dans mon travail, j'ai travaillé avec des personnes qui ont ce type de problème et je sais que c'est pas facile de surmonter les difficultés et je trouve qu'ils sont vraiment formidables. 이번 공연에 나선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2006년 창단 뒤 카네기홀 공연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200회가 넘는 공연으로 실력은 이미 검증받은 악단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인식 개선도 하고 또 용기를 갖고 감동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감동을 주는 그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갖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단원들이 한 곡을 완벽히 익히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6달. 하지만 지휘자는 힘들었던 기억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단원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장애라는 벽을 넘어 희망을 보여준 오케스트라 공연에 파리지앵들은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해임된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어제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2024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4개의 트로피를 받은 뒤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기아 김도영뿐 아니라 삼성 원태인과 키움 송성문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투타에서 최고 선수로 우뚝 선 선수들을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장 야구 국가대표팀 에이스를 꼽는다면 삼성 원태인이 1순위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점령한 평균 자책점과 승리 기여도에서 상위권을 지키며 국내 선수 가운데 1위, 일요일 14승째를 따내며 다승에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2017년 양현종 이후 7년 만에 토종 다승왕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시즌 전에 제가 15승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가장 안정감 있게 구사하는데 최근 국제대회 경험이 쌓이면서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는 평가입니다. 매년 스타가 탄생하는 키움에서 올해의 주인공은 송성문입니다. 타율 4위, 최다 안타와 출루율 6위, 장타율 7위 등 타격 전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 3할 타율의 100타점, 20홈런 20도루 등도 노려볼 만한 성적입니다. 김하성과 이정우 등 메이저리거가 된 전 동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였습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조금 제 자신의 몸에 익는다고 좀 느끼면서 좀 자세나 약간 밸런스적인 부분이 조금 정립이 조금 그래도 된 것 같아요. 송성문은 김도영의 한화 노시환까지 있는 3루가 주 포지션이지만 2루와 1루까지 볼 수 있는 멀티 능력을 앞세워 오늘 11월 열리는 프리미어 12에서 첫 태극 마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쁜 것 같고 확실하게 그런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경기를 엄청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세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올 테니 모두도 파이팅 하시기를. 파이팅!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유승민 회장은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탁구협회장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유 회장은 협회 업무에 소홀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감히 사임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새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가을에 때 아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를 웃돌며 9월 상승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더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밤사이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대전은 23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광주는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남은 한 주간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